본 영상에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일부 장면을 커버한 목소리 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컨텐츠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드라마와 줄거리를 소개하고 박은빈 배우의 연기를 모사하며 촬영지를 순례 다녀온 영상과 함께 감상평을 공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예요. 이번에 소개할 드라마는 지난 여름에 방영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담은 드라마예요.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예요. 작중에 등장하는 신문기사에는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범주에 속하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로스쿨 입학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바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2013년에 정신질환 분류 기준을 개정하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되었다고 해요. 영우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 겸 수석 졸업하고 서울대 로스쿨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에서 1,500점 이상을 받은 고지능의 소유자죠. 영우에겐 뇌 손상을 입은 사람 중 극소수가 특정 분야에서 일반인보다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증상인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어서 법조문과 판례, 심지어는 딱 한 번 본 서류 속 문장 하나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우는 완전 기억 능력을 가졌으며 로스쿨 재학 내내 만점에 가까운 학점을 유지하며 당시 별명이 어이루, 어차피 1등은 우영우였어요. 영우는 이런 스펙을 바탕으로 많은 법무법인에 지원했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던 이유 단 하나만으로 단 한 곳의 부름도 받지 못하다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한바다의 대표 한선영의 눈에 들어 신입 변호사로 채용돼요. 여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타워 센터필드예요. 이 센터필드가 드라마 속 대형 로펌 한바다 건물로 나오죠. 남자 주인공 이준호는 한바다 로펌의 송무팀 직원으로 키 크고 잘생기고 인기 많고 유능한데요. 성격까지 좋아서 출근길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과 인사를 하는 초인싸 기질까지 겸비한 그야말로 완벽한 남자예요. 준호는 회전문을 나가지 못하는 영우를 도와주면서 드라마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준호는 영우를 정명석 변호사의 사무실로 데려다주죠. 준호는 그 후 선배 직원으로부터 변호사를 데리고 병원으로 외근 좀 다녀오란 지시를 받고 변호사를 마중 나가요. 회전문 앞에 오전에 자신이 도와줬던 영우가 서 있었고 준호가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데 영우가 받아요. 준호는 그제서야 영우가 같이 병원으로 가기로 한 변호사임을 깨닫고 함께 병원으로 가죠. 준호는 명석의 사무실로 돌아와 상황을 보고하고 이때 영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준호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영우에게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점심시간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만나 함께 밥 먹으며 영우가 좋아하는 고래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해요. 그 후 어느 날 한바다 구내식당에서 준호와 영우가 빈자리에 마주 앉아요. 영우의 아빠 광호가 싸주는 도시락엔 우영우 김밥이 들어있어요. 영우는 김밥을 반듯하게 정렬시켜요. 아, 도시락 싸오시는 줄 알았으면 먼저 와서 배식 받아 놓을 걸. 다음부터는 좀 더 늦게 나오세요. 좀 더 늦게라면 정확히 얼마나 늦게 말씀입니까? 한 10분 정도? 네. 우리가 17층에서 일을 하고 지하 1층에서 점심을 먹을 때 고래는 울산 앞바다에서 먹이를 먹고 일본 서해안에서 잠을 잡니다. 고래한테는 울산 앞바다가 주방, 일본 서해안이 침실인 셈이죠. 여름마다 극지방으로 이동하는 이주성 고래의 경우는 먹이를 간헐적으로 먹습니다.
극지방에 머무는 3, 4개월 동안만 먹이를 먹고 나머지 기간에는 굶습니다. 우영우 또 저러고 있네. 간헐적 단식과 비슷하지 가서 좀 않습니다. 말릴까요? 간헐적 단식도 하루 중 8시간만 먹으니까요. 그냥 둬요. 별로 안 싫어하는데. 네? 준호 얼굴이 싫어하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에 수연이 준호의 얼굴을 보니 영우의 이야기를 듣는 준호의 얼굴엔 오히려 미소가 가득해요. 그 후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청년 김정훈이 명문 의대생인 친형 김상훈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상훈, 정훈 형제의 부모는 한바다에 정훈의 변호를 맡겼어요. 정훈은 우영우처럼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자폐인이 아닌 자폐인이었어요. 자폐의 진단명이 자폐증에서 자폐 스펙트럼으로 확대된 이유도 자폐를 가진 이들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주변 사람들은 영우가 같은 자폐를 가졌기 때문에 피고인인 김정훈을 잘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우영우와 김정훈은 서로 아주 다른 특징을 보이고요. 이 때문에 우영우와 김정훈은 비자폐인과 자폐인만큼이나 서로 다르죠. 영우 또한 비자폐인들과 같이 김정훈의 행동과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피고인 김정훈을 이해하려고 애쓰죠. 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피고인 김정훈을 변호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부딪히게 되면서 심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어요. 영우보다 훨씬 심각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부모인 의뢰인으로부터 막말을 듣기까지 했죠. 정훈은 유의미한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자폐 증상이 심각한 인물이었고 6세에서 10세 수준의 지적장애까지 있어서 의뢰인인 정훈의 부모는 영우를 처음 본 순간부터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다가 결국 열등감을 폭발시켰어요. 그로 인해 영우는 피고인의 변호에서 빠져야 했고 이런 현실에 부딪히며 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영우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자폐를 비롯한 장애에 대한 인식이 아직 너무나 미흡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긴 영우의 유일한 친구 동그라미가 알바하는 펄본의 일식주점으로 나오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소소주점이에요. 동그라미는 영우를 장애와 상관없이 대하는 친구고 강화도로 전학 온 영우와 친해졌어요. 영우는 한바다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버지의 김밥집에서 일을 돕지만 정명석 변호사가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무단 결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절친인 동그라미의 아버지의 사건을 의뢰받아요. 이 사건은 동그라미의 아버지 동동삼이 형들한테 속아서 토지 보상금을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나누는 각서에 도장을 찍은 사건이었어요. 그라미는 영우의 소개로 영우의 선임 정명석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고요. 영우는 스피커폰으로 그라미, 명석과 함께 통화하다가 이 사건 안 맞는다며 더 할 말 있으면 직접 와서 하란 명석의 말에 우영우 김밥 앞치마를 그대로 입은 채 한바다 구내식당으로 달려가요. 어쩌다 보니 그라미는 준호, 명석, 신입 변호사인 수연, 민우와 함께 식사해요. 그라미는 식당 입구에 서서 두리번대는 영우를 발견하죠. 우투더 영투더 우! 영투더 그투더 라미! 핫! 우영우, 밥 먹었어? 아니. 우영우 김밥? 아니 사직서 놓고 나간 지 며칠 됐다고 그새 창업을 했나? 각서를 취소하지 못하면 동동삼 씨는 억대의 빚을 지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의 아버지가 형들의 꼬임에 속아 거지가 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정명석 변호사님이 사건을 맡지 않겠다면 최수연이나 권민우 변호사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최수연, 권민우가 해도 안 될 사건이라니까. 질게 뻔해도 해야 되는 사건이면 직접 해야지 왜 동료들한테 떠넘깁니까? 무책임하게.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변호사를 하지 않으니까요. 왜요? 왜 안 한다는 겁니까?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몇 달을 같이 일한 팀이라면 팀인데 왜 관두는지 설명도 없이 사직서 한 장 달랑 놓고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제대로 된 사직서요를 못 들어서 아직 퇴직 처리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영우 변호사는 여전히 한바다에 소속된 무단 결근을 엄청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을 안 잊고워하는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 일단 급하니까 이 사건은 우영우 변호사가 담당하세요. 나도 시니어로서 재판은 함께 갑니다. 하지만 보기만 할 거야. 도와주지도 않고 참견도 안 해. 퇴직 여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우영우 복귀의 큰 그림을 그린 정명석 변호사는 동그라미의 식사 합석과 우영우의 등장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정명석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며 수임을 거절하고 영우에게 직접 담당하라고 해서 영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출근하게 돼요. 이때 정명석 변호사가 동그라미와 시선을 주고받으며 말을 맞췄는데요. 영우를 어떻게든 회사로 불러내서 다시 변호사로 복귀하도록 유도한 거죠. 그라미의 아버지 동동삼의 큰 형이 친자 관계가 있는 자식들은 장남, 차남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 상속받는다는 상속법에 대해서 장남, 차남 순으로 차등분배할 수 있다며 거짓말을 했고, 동동삼이 평소 형들을 어려워했다는 점을 갖고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주장하려 하나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의 대화를 엿들었던 유일한 증인인 이장은 동동삼의 형들에게 매수되어서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죠. 영우는 피고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없어 난항을 겪던 중 동그라미에 그놈의 증거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란 말에 힌트를 얻었고 그걸로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떠올리죠. 민법 제556조의 증여계약 기간 중에 증여자에게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증여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어요. 동동삼은 처자식을 데리고 큰형의 집에 갔고 술에 취한 동그라미는 제사를 지내고 있던 큰아버지들에게 주정을 부렸어요. 화가 난 큰아버지가 동그라미의 뺨을 때리자 동동삼은 형이 뭔데 내 딸을 때리냐며 달려들고 가족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자 그라미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요. 다음 재판에서 동동삼 일가가 폭행 관련 진단서와 자료를 제출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그때 피고인 큰아버지 측 변호사 병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아, 잠깐만요. 혹시 증여 해지를 노리고 폭행을 유도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 영우가 변호인석으로 돌아오자 정명석 변호사가 잘했어요 한마디 해요. 영우가 형제 측 변호사 병주가 말한 걸 그대로 돌려주는 통쾌한 장면이죠. 최수연은 로펌 한바다의 신입 변호사로 영우와는 서울대 로스쿨 동기예요. 로스쿨 시절 공부는 잘하지만 일상생활에 문제가 많은 영우를 못 지나치고 도와줬지만 정작 성적에선 항상 앞서가던 영우에게 미묘한 감정을 품고 있었죠. 수연은 권민우에게 어차피 1등은 우영우라는 로스쿨 시절의 유행어를 얘기해주며 영우에 대해 어느 정도 질투의 감정이 있었음을 털어놓았죠. 수연의 아버지는 대법관이고 오빠는 의사며 본인은 변호사로 훌륭한 사회적 배경을 가졌지만 전형적인 클리셰와 다르게 열정적이고 정의로운 성격을 가졌죠. 로스쿨 시절부터 현재까지 동기이자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영우가 자기보다 능력적으로 뛰어나다는 사실과 자신이 좋아하는 이준호가 영우에게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영우에게 악감정을 가지거나 괴롭히긴커녕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영우에게 점점 더 호감을 갖고 친구로서 도와줘요. 수연은 권민우와 우영우가 함께 사건을 맡게 됐는데 이를 권민우가 영우에게 말하지 않았음을 영우에게 알려주면서 권민우의 로스쿨 시절 별명이 권모술수 권민우였음을 알려줘요. 며칠 후 구내식당에서 영우와 둘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웬일로 아빠의 김밥 도시락이 아닌 식당밥을 먹냐고 영우에게 묻자 영우는 구내식당 메뉴가 김밥이라서 식당밥을 먹는다고 답해요. 수연은 김밥이 나오는 날은 영우에게 알려줘야겠다고 하죠. 수연은 영우와 민우가 서로 우당탕탕 우영우와 권모술수 권민우라고 칭하는 걸 알게 되자 자신한테도 별명을 지어달라고 해요. 수연은 최강동안이나 최고미녀 최수연 같은 별명을 기대했으나 영우는 너 그런 거 아니라고 못을 받고 수연은 실망하죠.
대신 영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최강동안 최고 미녀가 아니래서 웃긴 별명을 붙여줄 줄 알았는데 봄날의 햇살이란 예쁜 수식어로 친구를 감동시키는 우영우죠. 그저 아는 로스쿨 동기에서 진짜 친구로 변해가는 두 사람의 우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장면이에요. 그 후 어느 날 법원에서의 일을 마치고 한바다로 돌아온 준호와 영호는 명석의 사무실에 서류들을 갖다 두었어요. 준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사랑인지 궁금한 영호는 명석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멈춰서 머뭇거려요. 저 이준호 씨? 예? 제가 이준호 씨를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준호 씨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저를 만져봐야만 확인하실 수 있나요? 이준호 씨를 만질 때 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분당 심박수를 재보려고 합니다. 그럼 절 만지지 않으면 심장이 빨리 뛰지 않는 건가요? 저랑 같이 있어도 섭섭한데요. 키스를 할 듯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고요. 영호는 두 눈을 꼭 감고 잠시 가만히 있다가 준호를 살짝 밀치고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요. 권민우는 준호와 같이 살고 있는 법무법인 한바다의 신입 변호사예요. 하나대학교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죠. 민우는 언변이 좋은지 아나운서 시험에도 합격했다고 해요. 민우는 영우와 함께 서류 박스를 옮기다가 한바다 로펌 한선영 대표를 만나고 대표실에서 나오는 영우의 아버지를 마주치게 돼요. 이에 영우의 아버지와 대표가 어떤 관계인지 의문을 갖게 되고 영우의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저번에 들었던 걸 떠올리더니 한바다의 대표 한선영이 영우 아버지의 후배란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영우에게 빽 있는 낙하산이라며 한탄과 비아냥이 섞인 말을 던져요. 이후 권민우는 PC방에 들어가 홈페이지에 한바다의 취업 비리를 고발한다는 글을 작성하죠. 민우가 쓴 우영우 저격글이 회사에 퍼지는 바람에 회사 내부가 어수선해지자 수연은 단박에 범인이 민우라는 걸 꿰뚫어보고 그래서 도둑맞은 기분은 나아졌냐며 비아냥거려요. 한바다 사무실의 한 복도에서 수연은 일부러 주변 회사원들에게도 다 들리게끔 고함을 지르듯이 영호에게 말해요. 서울대 로스쿨에서 성적 좋은 애들은 다 대형 로펌으로 인턴 나가서 졸업 전에 입사 확정 받아. 근데 너만 정작 학교에서 맨날 1등하던 너만 아무데도 못 갔어. 그게 불공평하다는 거 다들 알았지만 그냥 자기 일 아니니까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나도 그랬고 아무래도 나한테는 자퇴가 있으니까. 야!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네 성적으로 아무데도 못 가는 게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 무슨 수로 왔든 늦게라도 입사를 한 게 당연한 거라고. 권민우도 수연의 큰 목소리를 듣고 귀를 막고 눈치를 보면서 자기 사무실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이거 권민우 변호사가 쓴 것 같아.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 뒤통수를 한 대 쳐. 명치를 세게 때리든가. 하지만 그것은 범죄. 당하고만 살지 말라고 이 바보야. 부정취업이 맞네 어쩌네 청승 그만 떨고. 아까 대표님 말 들었지? 우리도 정치적으로 덜 낭만적이게 수연이 영우의 어깨를 탁 치더니 앞서서 걸어가요. 회사 사람들 다 들으라고 일부러 쩌렁쩌렁 말하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에요. 영우의 길을 살려주는 든든한 친구 수연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대사로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다시 심어주는 점도 참 좋았죠. 한편 영우는 경해도 기영시 소덕동의 행복로 사건에서 태수미를 처음 만나게 돼요. 태수미는 국내 1위 로펌인 법무법인 태산의 대표 변호사였다가 현재는 대표직에서 사임한 뒤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고는 하지만 업계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면 태수미의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본격적인 정계 입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우는 자신 있고 당차게 변호하는 태수미를 보면서 뭔가를 느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태수미에 대해 검색을 하던 도중 아버지 광호가 방에 들어오게 되고 아버지는 이를 보고 기겁하며 영우에게 왜 이 사람을 검색했냐고 물어보죠. 그러자 영우는 태수미 변호사의 당찬 모습에 반했다며 그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해요. 영우는 이후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태수미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아 태산으로 이적할 것이며 집을 나갈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아버지 광호는 영우를 붙잡기 위해 태수미가 영우를 낳은 친어머니라고 밝혀요. 집을 나가려던 영우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발을 헛디뎌서 그만 계단에서 구르며 기절해 병원으로 옮겨져요. 영우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버지가 여태 속였던 걸 사과하자 사실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는 건 할머니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요. 대학교 재학 시절에 우광호와 태수미는 연애를 했고 수미는 일찍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수미는 임신 이후에 신분상의 차이를 이유로 우광호로부터 차갑게 돌아섰죠. 광호는 수미의 집 앞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며 아이를 낳아주면 다시는 태수미와 일절 마주치지 않도록 법조계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걸 받아들인 수미는 외국 유학을 핑계로 집에만 있으면서 말 그대로 영우를 낳기만 했고 약속대로 광호는 아기를 받은 후 학교를 졸업하고 법조계와 무관한 일만 하며 영우를 혼자 기르게 되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영우는 태수미의 초대를 받고 태산에 방문했어요. 당초 태수미는 인사팀장만 소개해주고 자리를 피할 예정이었는데요. 영우는 태수미와의 독대를 신청합니다. 저는 우광호 씨의 딸입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바다를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태산에서 저를 받아준다면 이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 태수미 변호사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태산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독립해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서 한바다를 떠나려고 했던 건데 기껏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의 회사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도 나를 낳았지만 나를 버렸고 지금도 날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한테요. 태산으로 오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한바다에서 계속 일할 거고 아버지의 곁에 남을 겁니다. 저기 나를 원망했니? 소덕동 언덕 위에서 함께 나무를 바라봤을 때 좋았습니다.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영우가 일어나 태산 휴게실 밖으로 나갑니다. 미워하고 원망했단 말보다 같이 있는 순간 좋았고 만나보고 싶었단 대사가 더 애틋하게 느껴지네요. 그 후 영우는 새로운 피고인의 변호를 맡기 위해 법정 옆에 있는 피고인 대기실 내 변호인 접견실로 갔어요. 영우는 접견실에 앉아 사건 자료를 바쁘게 읽고 있었어요. 유리 차단막 뒤로 수갑을 찬 피고인이 다가와 마주 앉아요.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바다의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오늘 방구뽕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변호사 없이 재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묻겠습니다. 방구뽕이란 이름은 본명입니까? 왜요? 이름이 이상해서요. 판사님이 부정적으로 볼까봐 걱정됩니다. 제 이름을 말하면 어린이들은 웃습니다. 우영우 따위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어린이도 웃질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그게 아까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벨동벨 우영우. 플로우는 좋아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약해. 적어도 우주 코딱지 우주 똥구멍 훨씬 재밌잖아요. 정도는 돼야죠. 네? 어린이는 웃고 어른은 화를 내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거. 그게 제가 하려는 혁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구뽕과 영우는 접견실 유리차단막 중앙의 구멍에 손가락 2개씩을 넣어서 악수를 해요. 영우는 당황해서 손가락을 어색하게 꼼지락대죠. 여긴 서울 성동구 금호동 대우아파트예요. 이곳이 준호와 민우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나오죠. 영우와 준호는 둘이 서로 좋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영우는 당장 사귀기보단 조금씩 데이트를 해보면서 서로 알아가 보자고 제안을 하죠. 영우는 준호를 집에 바래다 주면서 장애인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아한다고 해도 남들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게 된다고 말해요. 준호와 민우의 아파트 복도에서 영우가 눈을 뜬 채로 준호에게 다가가요. 두 사람이 키스를 하기 시작하자 아파트 센서등이 꺼져요. 짧은 키스를 하고 영우가 손을 들어 센서등을 켜요. 키스할 때 원래 이렇게 서로 이빨이 부딪힙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입을 조금만 더 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도 좀 더 감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엔 영우가 두 눈을 감고 입을 벌려요. 두 사람은 다시 키스를 하고 센서등이 꺼지면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영우가 먼저 다가가고 준호가 따뜻하게 알려주는 간질간질하고 사랑스러운 키스신 장면이죠. 여긴 우영우가 살고 있는 집이자 영우의 아빠 광호가 운영하는 김밥집으로 나오는 경기도 수원시 행궁동의 하자구르마란 일식집이에요. 이 집에선 김밥을 팔고 있지 않고요. 일본 가정식 덮밥류를 팔고 있었어요. 전 치즈 규동을 먹었는데 적당히 맵고 맛있었고 저를 비롯해 11시 반 오픈 때 들어온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콜라 또는 사이다를 주셨어요. 영우의 아버지 광호는 어느 날 밤 2층의 집 마당에서 딸 영우가 집 앞에서 웬 남자랑 키스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후 어느 날 저녁 영우의 집 거실에서 광호는 사과를 먹고 있는 딸 영우에게 말을 꺼냅니다. 혹시 사귀는 사람 생겼니? 아니요. 아니라고? 아니, 근데 막 키스해? 이야, 우리 딸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할리우드네. 아메리칸 스타일. 제가 키스한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알긴 이 녀석아. 아빠 보란 듯이 집 앞에서 아주 그냥. 으이구 쪼끄만 놈이. 뭐 그러고도 뭐? 사귀는 사람이 없어? 아직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귀기 전에 먼저 데이트를 해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럼 그 자식 아주 도둑놈이네. 아니 사귀자는 말도 없이 막 입술부터 막 들이대? 당황해 눈알 굴리면서도 꿋꿋이 사과를 먹으며 키스한 남자와 알아가는 중이라 대답한 영우도 도둑놈이라며 발끈하고 분노하는 아버지도 참 귀엽네요. 그 후 영우는 한바다 식구들 동그라미와 함께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되고요. 제주도에서
준호의 누나와 매형 집에 방문했어요. 식사 도중 영우가 자리를 오래 비우자 준호의 누나는 영우와 더 이상 만나지 말고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말고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닌데 정리해라. 네가 보살펴야 하는 여자 말고 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고 구박을 해요. 준호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발끈하고 누나와 말싸움을 벌여요. 하지만 영우는 집안에서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어요. 이후 영우는 아버지와 통화를 했고요. 준호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준호를 만나려고 하냐고 물어요. 아버지 광호는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인지 보려고 한다고 대답하죠. 영우는 준호에 대해 아버지처럼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정작 자신은 준호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준호를 외롭게 하지 않을지 걱정하며 눈시울을 붉혀요. 결국 다음 날 준호와 함께 돌고래를 보러 바닷가로 나간 영우는 준호에게 우린 사귀지 않는 게 좋겠다며 이별을 통보해요. 서울로 돌아와 아침 미팅이 끝난 후 영우는 준호와 헤어졌기에 점심시간에 개인 사무실 책상에 혼자 앉아 아빠 광호가 싸준 우영우 김밥을 먹고 있어요. 그때 똑똑 노크를 하며 수연이 안으로 들어오죠. 으이구,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청승맞게 혼자 밥 먹냐? 그것도 사무실에 처박혀서? 아, 일할 게 있어서. 일할 게 있을수록 점심시간이라도 밖으로 나가야지. 너도 다른 남자랑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수야는 인기가 많아서 여자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준호와 다르게 혼자 사무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 영우가 안타까워서 잔소리를 해요. 너 준호 씨한테도 제대로 설명 안 했지? 뭐야, 우영우. 똥매너야, 뭐야. 그만 만나자고 폭탄을 던져놓고. 아직까지 이유도 말 안 해줬어? 근무 시간에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점심시간이거든? 그럼 고래 이야기를 할까? 원래 점심시간은 고래 이야기를 나누는... 아니, 싫은데. 묻는 말에나 대답해. 영우가 핸드폰 시계를 보니 12시 59분이었어요. 영우는 다 먹지도 못한 도시락을 정리하면서 가만히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죠. 너 뭐해? 이제 점심시간 끝났어. 다시 근무시간이야. 사적인 이야기 금지. 영우가 서류를 챙기더니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려요. 수연이 남친 준호와 헤어진 영우를 다정하고 섬세하게 챙겨주네요. 대답을 피하느라 시계 보고 혼자 도망가는 영우도 참 귀엽고요. 이후 영우는 업무상 국회의사당에 가기로 했는데요. 준호는 자신이 영우와 함께 국회로 가서 일을 보겠다고 하고 차를 운전해 영우와 함께 국회로 떠나요. 영우는 자신을 위해 애쓰는 준호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준호는 영우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죠. 변호사님을 향한 제 마음은요, 꼭 고양이를 향한 짝사랑 같아요. 고양이를 향한 짝사랑이요? 고양이는 가끔씩 집사를 외롭게 만들지만 그만큼이나 자주 행복하게 만들어요. 변호사님이랑 점심 먹으면서 고래 이야기 들을 때 변호사님이 짠 이상한 데이트 목록을 하나씩 수행할 때 변호사님과 57초 이내로 손을 잡고 이빨을 부딪히며 키스할 때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반짝거리는 눈을 볼 때 불안해하는 변호사님을 꼭 끌어안아 진정시킬 수 있을 때 난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영우가 차에서 내리려다가 준호를 돌아봐요. 고양이를 향한 짝사랑이라는 말은 부적절합니다. 고양이도 집사를 사랑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영우가 차에서 내려 예쁜 미소와 함께 귀여운 고양이처럼 폴짝폴짝 뛰며 횡단보도를 건너요. 영우는 고양이도 집사를 사랑한다며 수줍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전 제 조카 고양이 콩이가 생각났어요. 집사인 제 동생은 드라마 중반쯤 보고 있을 때
우영우의 행동이 고양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 장면을 보고 정말 소름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영우처럼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어요. 가끔은 집사를 외롭게 하지만 그만큼 집사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는 존재고요. 이준호 역할을 맡은 강태호 배우님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우영우와의 만남을 마치 고양이와 데이트하는 기분이라 얘기해서 문지원 작가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고양이와 집사의 사이처럼 계속 풀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영우를 사랑스런 고양이에 빗대서 연출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ENA라는 채널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초반 화제성이 뒤처졌고 첫 화 시청률은 0.9%였는데요. 회를 거듭하며 시청률이 고공행진하는 바람에 마지막 화인 16화는 전국 기준 시청률 17%, 수도권 기준 19%대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종영했어요. 이 드라마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드라마임이 분명하지만 마냥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만을 남길 것이라고 기대하긴 조금은 어려워요. 우영우라는 캐릭터와 주변 환경은 어디까지나 매력적인 드라마를 위해 설정된 것이고 대다수의 자폐인들이 겪는 현실과는 많이 다르죠. 실제 자폐인들의 부모님들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시청하고 대부분 무력감을 느끼셨다고 하고요. 드라마 속 변호사 우영우는 정말 특별하고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사례라고 해요. 혼자 힘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자폐인의 수가 극히 적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엔 자폐인 변호사가 없지만 전 세계엔 자폐인 변호사가 몇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우영우만큼 전무후무한 압도적인 능력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능이 높은 자폐인들은 일반적으로 우영우만큼 자폐 특성이 과장되게 나타나지 않고 보통 어느 정도 일을 숨길 수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속 우영우의 모습은 고지능 자폐인과 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적절하게 섞어서 상황마다 매 장면마다 둘 중 하나를 취사 선택적으로 보여준 것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들도 존재하는데요. 우선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했어요. 특히 주인공 역의 박은빈 배우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변호사라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두 가지 특성의 역할을 고증 오류 없이 준수하게 해냈어요. 실제 정신과 의사분도 자폐의 경우 언어는 발달해 있지만 톤의 높낮이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 부분이 부족한데 박은빈 배우가 이를 적당하게 표현했고 자연스러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한국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 하나를 갖고 몇 회 이상 질질 끄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거의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한 화에 한 사건을 다룰 만큼 빠르게 극이 전개되었어요. 그리고 매주 다른 사건, 특히 노인, 가불관계, 지역개발, 어린이 등 주로 사회적 약자에 관한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해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사건들을 주로 다룸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다루며 준수한 법정물 각본으로 평가받았어요. 다수의 법조인들도 일반적인 법조 드라마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잘못된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우영우는 진짜 법정 현장에서 쓰고 있는 올바른 법률 용어를 사용한 현장감 있는 소송 드라마라고 많은 호평들을 남겼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폐인 묘사에 대해서 이 드라마가 비판을 받았는데요. 해외에 있는 일부 자폐인 당사자들은 드라마 내용에 공감하고 살아도 된다는 용기를 준 작품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꼽을 만큼 호평을 하기도 했어요. 다름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다르게 보려는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공감하도록 만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법정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나고 의미 있는 드라마 이야기와 장소 들고 여러분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가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